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스콜스의 후계자로 불렸던 톰 클레버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과거 호지슨 감독은 클레벌리를 향해 잉글랜드의 파브레가스라며 극찬을 했었습니다. 그의 활동량과 감각적인 패스들이 파브레가스와 유사하다는 것이었죠. 이처럼 클레벌리는 활동량이 많고 공수에 걸쳐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선수였습니다. 자, 클레벌리는 맨유 유스 출신으로 큰 기대를 받던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맨유의 라인업이 너무나 화려했던 탓에 기회를 얻지 못했고 임대를 통해 자양분을 쌓아나갔는데요. 그렇게 0809 시즌에는 레스터시티, 010 시즌에는 와포드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그는 와포드에서 공미로 뛰며 리그 33경기 11골을 기록, 당시 와포드의 올해 선수를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는데요. 그렇게 호기롭게 맨유로 복귀한 클레벌리는 난 와포드에서 약간 박지성과 같은 유형의 선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도 박지성처럼 팀에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싶다. 라고 말해 국내 팬들에게 따스한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성장을 거듭한 클레벌리는 이번엔 프리미어리그의 생존왕 위건으로 한 시즌간 임대를 떠나게 되는데 빈약한 위건의 공격력에 힘을 보태며 단숨에 에이스급 선수로 발돋움했고 해당 시즌 위건의 잔류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시즌 중 박지성이 아시안컵 참가로 이탈하자 퍼거슨 감독이 클레벌리의 조기 복귀를 추진했었고 이에 위건의 마르티네스 감독이 제발 데려가지 말라며 언론에 하소연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클레벌리는 11-12 시즌 마침내 맨유의 1군 스쿼드에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맨유는 스콜스, 게리 네빌 반데사르의 은퇴 및 조노샤와 웨스 브라운의 썬덜랜드 돈반 이적으로 전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을 지탱할 수 있는 스콜스의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퍼거슨 감독은 클레벌리를 본격적으로 기용해 이를 대체해보겠다는 심산이었는데요. 그리고 퍼거슨의 기대처럼 클레벌리는 맨시티와의 커뮤니티 실드 경기에서 교체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2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맨유는 슬로우 스타터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시즌 초반서부터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클레벌리는 안드르송과 함께 중원을 구성해 맨유의 초반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스콜스의 은퇴 공백을 훌륭히 메우며 기대 이상의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 발목 인대 부상을 당해 한 달간 결장하게 되죠. 그런데 생각보다 부상의 정도가 심각했고 무려 3월까지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클레벌리 외에 데런 플래처, 안드르송이 모두 부상으로 이탈해버리면서 중원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렇듯 허리 라인이 집중적으로 무너지자 맨유는 경기 지배와 공격적으로 나가는 패스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곧 골 결정력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퍼거슨 감독은 박지성이나 하파엘, 파비우 필존스 등에게 허리를 맡기는 이른바 포지션 파괴를 시도하게 되죠. 그러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2012년 1월 지난 시즌 은퇴하고 맨유 리저브팀에서 코치직을 수행하고 있던 스콜스를 복귀시켰는데요. 그가 복귀한 뒤 맨유는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며 한때 맨시티를 제치고 리그 선두에 오르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해당 시즌의 리그에서 맨시티에게 모두 패배를 당한 것이 스노우볼이 되어 이들에게 리그 우승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후 클레벌리는 자국에서 진행되는 런던 올림픽 영국 단일팀 소속으로 대회에 나섰습니다. 아론 램지, 조엘 론과 중원을 구성해 조별리그 무패, 토너먼트 진출에 기여하게 되는데 8강에서 우리나라를 만나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며 기대보다 일찍 짐을 싸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퍼거슨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12-13 시즌 맨유의 중원은 마이클 캐릭이 한 자리를 차지하되 상황에 따라 그의 파트너가 바뀌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클레벌리는 중원 로테이션 역할을 톡톡히 해냈지만 무색무취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당시에는 클레벌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맨유는 반페르시의 슈퍼플레이와 어떻게든 꾸역승을 거두게 만드는 퍼거슨 감독의 역량으로 리그 우승 타이틀을 재탈환해오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퍼거슨의 은퇴와 함께 맨유도 격변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퍼거슨의 후임으로는 에버튼에서 수완을 발휘했던 모예스가 선임되었습니다. 당시 중원사령관 역할을 해준 스콜스가 재은퇴를 했고 마이클 캐릭은 잦은 부상으로 노쇠화된 기색이 역력했으며 긱스는 당장 은퇴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중원 보강이 필수적이었죠. 이에 모예스는 티아고 알칸타라의 영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은사 펩이 있는 미넨으로 적을 옮겼는데요. 또한 케빈 스트로트만과 파브리가스의 영입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 중원 보강은 지지부진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펠라이니를 영입하는데 그치게 되죠. 당연히 성적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냉정하게 펠라이니는 맨유의 중원 구성에 어울리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퍼거슨이 특유의 지도력으로 끌어올렸던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모예스 체제에서 모두 떨어져 부진을 거듭했는데요. 특히 이두 중 클레벌리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무색무취하고 너무나 부진한 활약에 국내에선 걸레벌리, 어리버리라고도 불렸을 정도였죠. 그에 대한 불만은 영국 현지에서도 거세게 나타났는데 심지어 영국 팬들이 클레벌리의 방출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그가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뛰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그의 잉글랜드 대표팀 차출금지 정부청원을 넣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청원은 거부되었지만 이들의 바람처럼 클레벌리는 브라질 월드컵에 선발되지 못했는데요.
훗날 클레벌리는 당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자신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큰 상처였다고 합니다. 23살의 어린 선수가 감당하기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하죠. 사실 클레벌리의 부진의 이후에는 주변 동료들의 영향도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좋은 활약을 펼쳤던 11-12 시즌, 그의 주변에는 자신과 같이 어린 선수들이 중용받고 있었고 루니아, 나니, 애슐리 영 등 제법 경력이 쌓인 선수들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중원의 에너지 레벨이 높아짐에 따라 빠른 공수 전환, 활발한 패스워크 등 클레벌리가 자신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반페르시가 영입된 후 활발한 패스워크보단 정적이고 다이렉트한 방향으로 전술이 변경되었고 마이클 캐릭과 같은 경험 많은 노장들이 다시 기용됨에 따라 어느 순간 클레벌리가 단순히 노장 선수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공간을 대신 커버하는 수비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맨유 2년차에 접어드는 유망주가 홀로 맡기엔 만만치 않은 역할이었던 것이었죠. 게다가 모예스가 부임한 뒤에는 전보다 중원이 삭제된 채 경기하는 양상이 더욱 짙어지면서 클레벌리가 더욱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예스의 맨유는 리그 7위라는 근래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요. 결국 모예스가 경질되고 새로 부임한 바날 감독은 카가와 신지와 함께 클레벌리를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하여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클레벌리는 2014년 아스톤 빌라로 한 시즌간 임대를 떠나게 되죠. 원래 아스톤 빌라 측은 그의 완전 영입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했으나 클레벌리가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임대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아스톤 빌라 입장에선 클레벌리 외 다른 선수들과의 협상이 무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요구에 따라 임대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는 이곳에서 주축으로 기용되어 헌신적인 플레이로 휘청거리던 빌라의 가까스런 잔류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아스톤 빌라가 걸출한 팀을 꺾고 FA컵 결승에 진출해 준우승을 거두는 데 기여했죠. 이처럼 분명 좋은 활약을 보이고 맨유로 복귀했지만 맨유와의 재계약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자유계약으로 풀려난 클레벌리는 2015년 여름 에버튼으로 이적했는데요. 당시 에버튼은 허리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베런 깁슨이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한 상태였으며 제임스 맥카시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가레스 베리는 나이가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위건에서 함께한 경험이 있는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이 헐레벌떡 클레벌리를 여름 이적 시장에서 첫 번째로 영입한 것이었는데요. 그는 마르티네스의 요구에 따라 전천후 미드필더처럼 다양한 곳에서 기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번뜩이는 활약 없이 그저 무난한 모습에 팬들의 인내심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마르티네스 감독은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에버튼은 해당 시즌 11위, 근래 최악의 성적을 거뒀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클레벌리는 쿠만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신인인 톰 데이비스에게 밀려났고 더불어 슈나이덜린까지 영입되면서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때 서로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와포드가 클레벌리에게 손을 내밀었는데요. 그렇게 2017년 1월 완전 이적이 포함된 옵션으로 와포드로 반년간 임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자신에게 딱 맞는 옷을 입은 듯 준수한 활약을 보여 경쟁력을 인정받아 완전 이적했으며 17-18 시즌에는 중원 사령관으로서 와포드의 시즌 초반 돌풍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잉글랜드 대표팀에 차출해야 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잉글랜드는 유럽 예선을 1위로 통과했지만 결과에 비해 경기 내용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원에서 좋은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클레벌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인터뷰를 통해 지금의 나는 대표팀과 거리가 꽤 있는 선수다 라며 잉글랜드 대표팀에 승선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현 상황을 그 누구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본 것이었죠. 이처럼 클레벌리는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와포드에서 묵묵히 제 몫을 해나갔습니다. 어느덧 잊혀진 선수란 평가를 받기로 했지만 와포드에 계속해서 남아 구단의 재승격을 이끌었고 팀의 주장으로 임명되기도 하며 와포드 팬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았는데요. 그런데요, 부상이 또다시 그의 발목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2022년 챔피언십 리그에서 아킬레스 부상을 당해 열심히 재활했으나 줄부상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2023년 불과 33살의 나이에 은퇴를 선언하게 되죠. 이후에 클레벌리는 곧바로 와포드의 유스 감독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현재는 1군 감독 대행직을 거쳐 와포드의 정식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클레벌리는 아직까지 맨유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맨유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선 와포드에서 좋은 감독으로 성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